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한 24시간이 흘렀네요.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그 제주도 조천 신촌에 있는 그 저희 조상들이 300년 동안 쭉 이렇게 살던 곳인데, 지난 한 5, 6년 전에 그때 이제 그 초가집을 싹 철거를 갖다 하고 공투로 남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그 가족들이 돈을 좀 이렇게 약간씩 출연해가지고 아버지 유언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휴가차 이렇게 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바로 발표하지 못한 거는, 어제는 사실은 제가 밭일을 하느라고 화단을 갖다가 좀 가꾸느라고 좀 이렇게 농사일을 좀 했습니다. 나무를 내거로 옮기고 꽃들 야생초들을 갖다가 이렇게 꼭 캐와가지고, 그것도 다 저희가 차 렌트를 안 했기 때문에 멀리 걸어가서 이렇게 마대자루에 넣고 이렇게 옮겨다가 심고, 그 다음에 저 멀리 함덕에 가서 그 하원에서 또 꽃을 또 이렇게 좀 많이 사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쭉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소리 울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창문을 저쪽에 열어놓고 지금 하니까 종종 그 차 소리도 들리고 파도 소리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실은 바닷가에서 직선거리로 한 4, 5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이게. 자, 어제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이미 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비평가들이 예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좋게 말하면 참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예측 불가의 나라죠. 큰 어떤 풍파에 크게 흔들리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외신 기자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격변에 대해 가지고 뭐 이걸 분석해서 이렇게 송고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처지와 조건상 누구보다도 큰 변화와 개혁을 반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사람은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왜? 저는 정권 교체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민심의 큰 흐름으로 보면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좀 줄였으면 하는데,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우리가 지고 있는 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어떻게 한번 내볼 만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고 있는 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같은 이 파격적인 어떤 그 수를 갖다 구사할 것 같은, 그것도 어떤 역사의 어떤 큰 흐름을 제대로 읽고 파격적인 수를 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역사를 이렇게 좀 편협하게 읽고서 파격적인 수를 구사할 것 같은 느낌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주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이 글들을 갖다가 많이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 인식은 그겁니다.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지금 판등이 우리가 완전히 유리하게 돼 있으면은 마치 부자 몸조심 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둬야 됩니다. 지고 있는 판이라 그러면은 뭐 파격적으로 막 그냥 싸움을 걸고 불리한데 막 그냥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판은 지금 그런 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시대 교체? 글쎄, 시대 교체라고 한다 그러면요. 지금 시대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문제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에 대한 상당히 좀 치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7공화국이 온다. 왜 7공화국인가에서 그 다음에 자유대연합당이 온다.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시대 교체를 해야 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쓰는 과정에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쭉 도출을 했는데 참 이게 참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말로 절감을 했습니다. 세대 교체되면 시대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순 부조리가 정말로 얽히고 설켜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너무 이 시대 교체,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공화국 건설 아닙니까 이게? 6공화국에서 제7공화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게 뭐 헌법과 선거법 정도 바꾼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남북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너무나 일천한 상태에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리더십을 갖다가 젊은 리더십으로 바꿔가지고 참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너무 쉽게 먹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혹자는 2030 세대 표심이 이준석 당선을 계기로 보수나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게 할 수 있다. 그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철학같이 정책을 보면은요, 거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이거는 청년한테 최악의 체제입니다. 2030한테 최악의 체제입니다. 이거 시간이 가면은 이걸 뼛속 깊이 이렇게 이 자각을 하게 돼 있고 지금은 자각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2030 세대라면은 그러니까 머리를 모자그리로 또는 폼으로 달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다면은 4년 정도의 문재인 정권 맛을 봤으면은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치를 떨거나 한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양강 구도하에서 그분들을 갖다가 끌어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게 보수의 철학 같이 이 효능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냥 끌어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준석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2030 세대를 약간은 분명히 끌어올 겁니다. 하지만은 잃어버리는 표심들도 제법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렇게 크게 이게 플러스가 되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국힘당과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등을 비판을 했던 핵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주호영, 나경원, 조경태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던 핵심 이유이기도 하는데 그 핵심은 첫째 이 사람들이 정치의 소명을 잃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강의 기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를 갖다가 세워서 일종의 신탁 통치를 갖다가 요청한 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성된 국가 비전이 없는 겁니다. 즉 시대 교체의 비전이죠. 사실은 한마디로 컨텐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과 진정성이 없고 동지애가 없고요. 이념적 자부심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물론 4.15 총선을 비롯해 가지고
중요한 어떤 정치적 좌절과 실패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 반성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판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은 소명정치, 책임정치, 비전정치가 필요한데 이분들은 그하고는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뿐만 아니라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등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비판적이었던 이유입니다,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참 이번 어떤 전당대회를 바라본 저의 어떤 그 마음은 참 불편했습니다. 이게 마땅히 특히 끌리는 사람은 없고 다만 저 사람은 제일 그래도 리스크가 크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이른바 민심과 당심의 핵심이 아마 인적 정상인 것 같아요. 일산오태죠. 사실은 기존의 당을 갖다 끌어나갔던 사람들을 일산오태시켜라 이런 얘기고요. 그 중에 그럼 대안은 이제 글쎄 세대 교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새로운 철학 가치를 가진 어떤 집단의 어떤 등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준석과 유승민, 하태경 등이 새로운 어떤 철학과 가치,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물리적 세대 교체만 되면은 뭐 잘 되는 거 아니겠냐? 아니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던 소리가 아니라 뭐 그 정도 말고 뭐 보여줄 게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은 사실은 듭니다. 자, 제 기준으로 보면은 상책, 중책, 하책이 있다 그러면요. 이번 이준석 대표는 하책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상책과 중책이 뭐냐 이겁니다. 상책과 중책을 그럼 이 나경원이나 주호영을 통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그거를 갖다가 느낄 수 있었겠냐? 느끼기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책 중책은 상상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최선 또는 차선 또는 차악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준석 당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한민국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보수 정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국힘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저는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그러니까 이제 화낼 일도 슬플 일도 아니고요. 환호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이미 지금 예상되는 치명적인 단점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해야 될지 이거를 갖다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어떤 당 간판,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당 간판의 어떤 얼굴 교체인데 어떤 의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넘어가지고 진정으로 어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을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지독한 폭정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년차입니다. 지금 5년차 지지율이 무려 40%입니다. 이게 정말 가공할 사실인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 그러면은 그 탄핵 선고가 만배는 되는 문재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관성을 지킨다 그러면은 촛불이든 횃불이든 들고 사실은 탄핵을 갖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탄핵이 정당하다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떤 그냥 이준석을 갖다가 뽑을 때 이런 어떤 과거사를 좀 묻지 말라는 어떤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인물이나 사건이라는 것은 원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체 자체가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또 더 다양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참 인물과 사건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준석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젊음에 주목하고 폐기에 주목하고 세대 교체에 주목하고 586 운동권 청산에 주목하고 그 2030 세대 지지율 제고의 견인차에도 주목, 그 역할에도 주목하고 중도 외연 확장의 어떤 기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도 주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보수 중진들 퇴진을 갖다가 이렇게 퇴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데 주목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승민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유승민 하태경에게 주단을 깔아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로 본 사람도 있고 김종인 다시 모셔오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데 대해 가지고 경악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경륜이 일천하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룬 것이 정말 없는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 40대 기술론을 어떤 얘기했던 YSDJ 이철성하고 이제 이게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뚜렷한 업적을 남겼던 안철수나 문국현하고도 또 다른 안철수, 문국현, 정주영 등하고도 확연히 다른 겁니다. 이게 일천한 경륜,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게 아주 입이 가볍습니다. 가벼우니 그 다음에 얕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찰 반성에 따른 부재입니다. 이게 뭐 탄핵 정당론 뭐 등이 이제 사실 이제 그 대표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 만당꾼으로 이제 보고요.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 주도 세력의 어떤 하수인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안철수 등의 야권 통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그 본 사람도 있습니다. 즉 보수 분열의 어떤 기폭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이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준석 당대표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들보다도요, 아마 이제 주로 봤던 게 젊은 폐기, 세대 교체, 그 다음 586 운동권 청산, 2030 세대 지지율 제고의 견인차, 중도 외연 확장의 기수, 그 다음에 낮고 무능해 보이는 어떤 국힘당 중진들 일선후퇴 뭐 이런 데다가 방점을 갖다가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디 그런 어떤 바램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준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우려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뭐 그게 우리를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도 크게 보면 어떤 이 약간 상식에서 크게 이탈한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준석이 그렇게 상식에서 이탈한 어떤 행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무리하게 뭐 유승민, 하태경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뭐 윤석열, 홍준표 등을 갖다가 죽이는 짓을 한다든지 저는 이런 어떤 몰상식한 이런 저는 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하태경한테 주단을 깔아준다. 역시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등, 뭐 김종인, 김무성 등과 짜고 무슨 내각 재개헌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윤석열 등에 대해 가지고 아주 그 임기가 아주 제한된 어떤 뭐 그런 어떤 대통령 역할을 갖다 시키려고 한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준석이 사실은 소명정치, 책임정치, 경제정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일종의 어떤 예능 정치를 갖다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민들이 굉장히 어떤 얕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나타날 건데, 그러면서 한국 정치 수준을 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소리 나지 않게 싹 이렇게 좀 다운그레이드를 갖다가 시킬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학생 수준이나 고등학생 수준의 고민들을 갖다가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산적한데
정치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그 다음에 어떤 지속 가능성 위기든 뭐 연금이든 보험 재정이든 인구 구조든 지속 가능성의 어떤 위기, 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은커녕 그거의 아젠다 자체에서 사실은 추방을 갖다가 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정치가 아주 얕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걱정하는 거지. 이준석이 아주 그 상식에서 어긋난 짓을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크게 걱정은 사실은 안 합니다. 아니, 그런데 모르죠, 사실은. 가능성이 이 권력이라는 것,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알라 그러면 권력을 쥐어줘봐라 그랬는데 지금 이준석이 거대한 권력을 갖다가 쥐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이게 할지는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준석이의 상식과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사실은 어긋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앞으로 저도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제 그거를 전당대 시켜본 사람으로서 전 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옛날 이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이렇게 그 국가 그다음에 공동체를 아주 사랑하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던 시절에서는 제가 참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선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 비교적 잘 예측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치라는 거를 갖다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나무 이파리도 보고 줄기, 가지, 뿌리, 그 다음에 뭐 지형, 기후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서 숲을 보고 산의 윤곽을 보고 지형을 갖다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른바 이제 대관소찰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게 크게 보고 세세하게 살피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한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이 흐릿한 눈으로 멀리서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을 제가 놓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게 저도 이제 직업의 어떤 우물 속에 사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사실 잦아집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제 부족함, 이제 인식의 한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보정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걸 충분히 잘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준석을 어떻게 보는지, 보통 사람들은 핵심은 스윙보트입니다. 사실은 백개문이 아니고요. 이 스윙보트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을 갖다가 시각이나 그 사람들의 잣대나 정서를 좀 놓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스윙보트들하고 어떤 만남을 이렇게 많이 가져야겠다. 그분들의 시각이나 잣대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장기는 어쨌든 새로운 어떤 세대 교체를 넘어서, 즉 심판을 넘어서 미래로 세대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로 가는 어떤 요 길에 대한 고민을 했으니까요. 그 고민들을 국민의힘당의 어떤 지도부 내지는 어떤 유력자, 그 다음에 지금 보수 자유우파 애국 어떤 이 정치 세력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고민을 해왔으니까 이 고민들을 갖다 한번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게 제가 좀 참 여전히 걱정스러운 거는 원래 이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성공을 해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성공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보면
최고의 선거 결과로 보면은요, 종편에 이렇게 많이 나타난 얼굴을 내비친 그 순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게. 이리 되면은 이제 그 종편의 어떤 사주나 PD들이 일종의 어떤 제왕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조짐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이게 참 제대로 된 방식으로, 소명 정치, 책임 정치, 경제 정치에 이렇게 충실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과는 우리가 참 이렇게 참 길게 이렇게 갚아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큰 어떤 거대한 어떤 변화와 개혁의 어떤 시대를 가장 반기는 사람이고요. 거기서 가장 어떤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한번 또 거대한 변화와 개혁의 폭풍 내지 태풍이 몰아치는 어떤 이 시기가 저로서는 사실은 기쁜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또 한번 그동안 제가 준비를 했던 것들을 한번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